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송홍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부탁을 요청을 받았을 때 제목이 이제 재편되는 한국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방향 이렇게 제목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작성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왜 한다고 했을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굉장히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패스트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롭게 보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고 자료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산업정책의 방향 전망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네 번째 듣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고요. 관세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에너지 정책 전환이 다시 예상이 됩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할 것이고 화석에너지원 개발 확대, 그 다음에 IRA 같은 경우는 재검토할 것입니다. 페리스 당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 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환경, 노동환경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국제협력을 통한 동맹국의 국제협력을 통한 모국들과의 연계적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기후변화 대응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특히 이제 중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 미관세 장벽은 강화될 전망이라는 거 아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두 후보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환경정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에너지 확대되고 IRA 지원 축소될 전망이다. 지금 저희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됐을 시 IRA 관련된 변화가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페리스 당선되게 되면은 탈탄소화를 위한 미국판 시방, 지금 CCA라는 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SA는 EU하고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지역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이라기보다는 선진국 위주, 미국, EU 등 선진국 위주의 정책을 보면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탈중국화, 그래서 중국 견제, 아니면 차이나 프리 이런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탈탄소와 관련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관세부가 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고, 바이든 정부도, 바이든 정부는 이제 관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아까 디리스팅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존 부과 중인 300조 통한 관세부가, 300조 통한 관세부가 좀 상향시키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캐나다도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EU랑 영국, 캐나다는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대동국 관세 GSP 문제를 폐지한 지가 오래됐고요. 관세를 전반적으로 하고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고 미국 패권에 위협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다 얘기를 하는데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내지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고 최근에는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자원 개발한다 이럴 때도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정부의 세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중국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탈중국화를 위한 중국 정책의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나 ESG 관련 정책입니다. 기후 변화 관련 정책들은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다. IRA 같은 경우는 FEOC 얘기가 있고요.
이후에 CRMA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소비되는 핵심 광물 65% 이상이 한국에서 공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핵심 광물 시장은 핵심 광물의 생산 가공은 중국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탈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IRA도 마찬가지고 CRMA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환경 규제는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EU 같은 경우 배터리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2025년부터는 배터리 생산자들은 EV 배터리의 모든 탄소, 그러니까 카본 풋프린트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환경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 공급망 실사 규제입니다. 공급망 실사 규제도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EU 같은 경우는 영내외 대기업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인권, 환경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침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5% 벌금과 미국은 아직 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아동 착취, 강제 노동으로 체불된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미국 시장 진출 방지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공급망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은 중국의 관련 생산을 억제시켜서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제외될 경우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중국 정책의 한국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정미 박사님, 정미 공장님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중국 배제에 따라서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출 투자가 좀 확대될 수 있지만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탈탄소화에 따른 비용도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산업의 영향은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뭐가 있느냐 하고 봤을 때 중국이 탈중국화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에서 우리 주력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제 환경에 있습니다. 동시에 탈탄소화를 위한 환경 규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력에서 확고한 우위와 더불어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경제단체도 있어봤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요구하던 게 주로 규제 완화를 해달라, 투자세 공제를 해달라 이런 정도의 요청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첨단 전략 산업 등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해서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분야가 4대 분야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요거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4조 6천억 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R&D 투자 및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라는 것은 기술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R&D에 대한 지원 정책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밖에 할 게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액 공제를 한다 그러면은 세액 공제라는 거는 영업이익이 나야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첨단 전략산업, 첨단 기술산업에서 처음부터 이게 영업이익이 나고 이러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정책이 좀 무력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인데 공급망 안정화 사업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3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고요. 공급망 3법이 공급망 안정화법, 그 다음에 소부장 특별법, 자원환수도 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를 시켰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법제화했다는 거고 이 사업의 특징을 보면 그 법제화를 한 사업, 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게 국내외 생산시설 확충,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및 지분 투자 등 특정국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투자 및 이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머지도 있습니다. 재자원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공급망 안정화라는 게 이제 공급망 리스크라는 것은 뭐 저희가 뭐 이전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뭐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의존도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 법마다 공급망 선도 사업자, 특화 선도기업, 핵심 공급기관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5조 원 규모로 출범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법제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산업 중심으로만 해서 봤을 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 체계 구축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물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원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서 이 국제협력을 통해서 친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중심으로 봤을 때 광물 가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비축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 정제련 사업의 가공 산업의 경쟁력이 없이는 핵심 광물 비축이라는 것은 좀 별로 효과가 없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화도 하고 있고 뭐 새만금에다가 핵심 광물 단지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망 3법의 지원 방식은 기금에 의한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 방식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금융 지원 방식은 정부의 직접 재정 보조금에 비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을 기조 방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편승을 해서 그동안 발전을 해왔다 그랬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산업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정책 예전에 중화공업정책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돌아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보호무역이라는 게 개발도상국 시대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지원보다는 해외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정책이었고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렌트 시킹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배제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들이 보면은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최근에 목표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산업 경쟁력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뭐 얘기 설명을 드릴 거는 아니고요. EU 같은 경우도 지금 ERDF라든가 이런 그린딜 보면은 주로 정책의 기조가 매출 규제에서 지원, 인센티브로 넘어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IRA 보면은 3,900억 달러 정도를 10년에 걸쳐서 세제 혜택, 보조금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GX 전략화에서 민간 투자 굉장히 많고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로 사례를 보면은 제가 지금 아까 좀 약간 난감했던 부분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IRA가 상당히 폐지나 내지는 재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 동거가 조금 줄어드는데 IRA 보면은 이 R&D를 넘어서 생산 가공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산세액 공제가 있고 핵심 광물 생산 비용의 10%에 대해서 생산세액 공제를 했고 EV 이거 제가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소 관련 생산 세액 공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그 R&D 세액 공제랑은 조금 다른 것이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면서 세액 공제 금액 직접 환급 혹은 제3자 양도 가능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업이익이 나야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 여기는 그냥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뭐 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예전에 인투세액 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1% 이렇게 기본이 돼 있고요. 그 세액 공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R&D에 대한 세액 공제만 있고 그래서 이제 R&D 같은 경우도 이 새롭게 시작하는 첨단 전략 산업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IRA 등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직접적인 생산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망 단계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IRA에 제가 한번 니켈만 관련해서 한번 본 게 있는데요. 니켈 관련해서 채굴에 대해서는 광산 채굴에 대해서는 뭐 세액 공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니켈 가공에 대해서는 생산 비용의 10%,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그게 양극재로 쓰이는데 거기에 대해 생산 비용의 10%, 그다음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조금 물론 액수로 따지면은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 보조금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지만은 이 배터리 소재 기업이라든가 배터리 기업, 그 다음에 그 금속 가공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 내지는 지원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지금 좀 전에 채굴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금이 IRA 하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액트가 있고 그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가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핵심 광물 자원 개발, 채굴에 대해서, 가공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 단계별로 다 지급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자체 재료 능력 제고, 그 다음에 자체 재료 능력을 제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능이 사실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공급망 3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기업들이 나가서 예를 들면 어디 자원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거는 없고 중국과의 차별성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전략산업이든 주요산업이든 여러 가지 이 환경, 여러 가지 국제 환경하에서는 좀 지원이 좀 부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면은 주요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효과인데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제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시장 진출의 유인이 제공이 되긴 합니다만은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스크, 그 다음에 ESG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위한 정부의 첨단 전략 산업 신기술 R&D에 대한 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에 더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스크 확대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원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R&D에 대한 세액 공제에 더해서 선진국 내지는 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공급망 단계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업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는 소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제 환경이 복잡하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캐즘 얘기가 끝났더라고요. 캐즘 문제도 있고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산 철강 과잉 내지는 수요 부진에 따른 여러 가지 가격 하락 문제, 가격 부진의 문제 등이 있어서 상당히 뭐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고 이게 항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기업들의 내지는 렌트 시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위기 상황 내지는 국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주의적인 질서에서 다른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